2003년 8월의 어느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알래스카의 작은 도시 놈에서 19살 소니아 이바노프는 친구들과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비가 내리는 거리로 걸어 나왔죠. 그런데 소니아는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까지 나서서 수색의 힘을 보태기 시작하는데요. 해안가를 뒤지고 외곽 도로를 따라 걸으며 그녀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모두가 무사히 돌아오길 바랬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을 마주하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소니아가 발견됩니다. 그 소식은 놈이라는 작은 마을을 뒤흔들었어요. 주민들은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알고 지내던 그런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한 소녀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훗날 이 사건은 알래스카의 법까지 바꾸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니아 도라 이바노프는요, 1994년 4월 13일 부모인 매기와 레리 이바노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족은 알래스카의 작은 마을 유닐리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대가족 속에서 자랐는데요. 6남매 중 넷째였다고 해요. 언니 크리스틴과 함께 집안의 유일한 딸이었어요. 소니아가 자란 유닐리는 베링의 연안에 위치한 아주 작은 해안 마을이었습니다. 인구는 약 700명. 외진 지역이었고요. 주민 대부분은 알래스카 원주민이었다고 해요. 소니아는 마을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밝고 활발했고 누구와도 쉽게 어울리던 사람.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장난기가 많고 재미있고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 하지만 소니아가 꽤 유명했던 이유는요. 성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역 농구팀 소속의 스타 선수였기 때문인데요. 2002년 소니아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알래스카 놈 지역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당시 놈 지역의 인구는 약 3,554명.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요. 그 지역에서는 도시로 분류되는 곳이었어요. 소니아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 대학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서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소니아에게는요, 또 하나의 목표가 있었어요. 언젠가는 하와이의 힐로로 이사하는 것. 힐로는 울창한 숲과 그리고 화산으로 유명한 곳이래요. 왜 우리도 가끔 그런 상상하잖아요. 언젠가는 이런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 제주살이 한번 해보고 싶다. 자연이 좋은 곳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뭐 이런 거요. 소니아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소니아 역시 그 목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놈에 도착한 뒤에는 지역 병원 행정 데스크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알틱 네이티브 브라더 후드 선발대회에도 참가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알래스카 원주민 지세대들이 자신들의 힙합 전통 문화와 생존 스킬을 뽐내는 원주민 문화 퀸 선발대회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미인대회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행사는 알래스카 원주민 문화를 기념하는 자리였고요. 소니아는 자신의 문화적 뿌리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소니아의 삶은 꽤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직장도 있었고요. 이루고 싶은 목표도 있었어요.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앞으로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리고 몇 달 뒤 가장 친한 친구 팀까지 놈으로 이사 오게 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해요. 정말 가까운 사이였어요. 화장품도 같이 쓰고 옷도 함께 입고 심지어 같은 침대에서 잘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대요. 둘은 놈 생활에도 금방 적응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며 돈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둘 다 차가 없어서 어딜 가든 걸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대요. 마을도 크지 않았고 두 사람은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2003년 8월 10일 그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날 밤 소니아와 팀은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팀의 말에 따르면요. 정말 평범한 밤이었다고 해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보드게임도 하고 소니아는 맥주 한 잔 정도만 마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가 되기 직전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다만 목적지는 달랐어요. 팀은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근처 친구 집에서 자기로 했고요. 소니아는 혼자 집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둘은 헤어졌어요. 둘에게는 특별한 인사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피스. 그날 밤도 마찬가지로 그 비밀 악수를 하곤 헤어졌어요. 나중에 팀은 그날 비가 내리고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소니아는 비를 정말로 좋아했대요. 오히려 그래서 기분이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물웅덩이에 뛰어드는 모습까지 봤다고 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평범한 밤처럼 보였습니다. 팀 역시 그게 친구를 보는 마지막 모습이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다음날 새벽 5시 30분쯤 출근 전 팀은 잠시 아파트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소니아가 없는 거예요. 침대도 그대로였습니다. 누군가 잔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요, 팀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대요. 그냥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지금과는 시대가 달랐다는 점도 있는데요. 당시는 2003년이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가진 사람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을 때였죠.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던 거죠. 소니아와 팀은 종종 직장에서 사용하는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곤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 소니아는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팀은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도 소니아는 여전히 없었어요. 화장품 가방도 헤어 제품도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집에 아예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제야 팀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해요. 하지만 처음에는 가족들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날 소니아가 병원 근무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건 정말 그녀답지 않은 행동이었거든요. 가족과 친구들은 직접 수색에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다니고 걸어서 거리를 뒤지며 놈 시내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팀은 너무 불안한 나머지 경찰서에 전화해서 혹시 소니아가 체포된 적은 없는지까지 확인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녀를 찾지 못합니다. 결국 8월 12일 팀은 경찰서를 찾아가서 실종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팀의 말에 따르면요, 경찰은 처음부터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지 않았다고 해요. 친구 집에 갔겠죠. 곧 돌아오겠죠. 뭐 그런 반응이었다고 해요. 그날 저녁, 소니아의 형부가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반응은 비슷했대요. 그냥 집에서 기다리시면 곧 돌아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애들이 다 그렇죠. 뭐, 그걸 그렇게 걱정하고 그러나요. 하지만 다음날, 소니아가 또다시 병원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고용주까지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요. 그제야 경찰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놈 경찰서는요, 경찰관이 단 8명이었습니다. 작은 규모의 마을 경찰서였어요. 그래서 소방서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수색에 나섭니다. 그런데 수색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8시 30분쯤 한 자원봉사 소방관이 놈에서 약 3마일, 약 5km 떨어진 곳에서 외딴 길로 이어지는 타이어 자국을 발견합니다. 그는 흔적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결국 19살 소니아 이바노프를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현장은 이상했습니다. 소니아는 덤불 아래 숨겨져 있었고요. 왼발에 신은 양말 한 짝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얼굴과 가슴에는 멍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 해도요, 그녀가 왜 목숨을 잃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놈 경찰서는 알래스카 수사국 ABI의 현장 감식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ABI 본부는 놈에서 800km 떨어진 앵커리지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게 한국으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고도 더 먼 거리, 10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건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그래서 놈 경찰은 밤새 현장을 지켜야만 했다고 해요. 증거가 훼손되지 않도록 있는 인력으로 최대한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찰은 꽤 훌륭하게 현장을 보존해냈습니다.
현장 전체를 방수포로 덮었고요. 경찰관들은 밤새 교대로 자리를 지켰대요. 덕분에 다음 날 ABI 수사관들이 도착했을 때 현장에는 여전히 중요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가장 먼저 타이어 자국을 살펴봤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까지 이어져 있던 흔적이었죠.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요. 소니아의 시신 옆에는 혈흔이 고여 있었고요. 타이어 자국은 그 혈흔 위를 그대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즉, 그 차량이 사건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타이어 자국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4개의 바퀴 가운데 하나만 다른 종류의 타이어가 장착돼 있었던 겁니다. 현장 주변에서는 또 다른 흔적도 발견됐는데요. 높은 나뭇가지에 묻어있던 파란색 페인트였어요. 수사관들은 이 흔적을 보고 범인의 차량이 파란색 트럭이나 SUV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 조사가 끝난 뒤 소니아의 시신은 부검을 위해 앵커리지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부검 결과는 사건의 윤곽을 조금 더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소니아의 사인은 총상이었는데요. 소니아는 머리 뒤쪽에 22구경 총격을 받고 숨진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이뤄진 총격이었어요. 놀랍게도 수사관들은 처음 현장에서 이 총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총상 부위가 소니아의 짙고 긴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부검에서는 또 다른 사실도 드러납니다. 소니아의 몸에서는 타인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은 거예요. 손톱 밑에서도 아무런 흔적도 나오지 않았고요. 성폭행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에서도 성폭행을 당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수사관들은 이 결과를 보면서 한 가지를 의심합니다. 범인이 자신의 흔적을 감추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즉,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였죠.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과학 수사 증거가 너무 적었던 거예요. 경찰은 어디서부터 수사를 시작해야 할지조차 막막했대요. 한편 수사는 계속되고 있었지만요. 가족과 친구들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소니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소니아의 시신이 발견된 날, 팀과 또 다른 친구는 직접 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니아가 일하던 병원에 들렀어요. 그곳에서 한 직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찰서에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고요. 그 말을 들은 팀은 경찰서로 향하는 내내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소니아를 찾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무사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진실을 들은 순간 그 희망은 무너집니다. 팀은 나중에도 그 충격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소니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장례식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원래 가족들은 관을 닫은 채 장례식을 치를 예정이었어요. 얼굴에 남아있던 많은 멍들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언니 크리스티나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소니아가 생전에 자신의 외모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직접 동생의 화장을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솔직히 누군가의 화장을 해준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데요. 장례식을 위해서 죽은 사람의 얼굴을 화장해 준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이 자신이 사랑한 여동생이라면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데요. 어쩌면요, 크리스티나에게는 동생을 위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장례식이 열린 곳은 소니아가 불과 몇 년 전까지 농구를 하던 체육관이었어요. 누구도 그런 이유로 다시 그곳에 모이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겠죠. 가족과 친구들은 어떻게든 이 상실을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상태였죠. 도대체 누가 소니아를 해친 걸까? 왜 그녀였을까? 그리고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그들은 계속해서 그 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을 괴롭힌 건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점점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죠. 소니아의 시신이 발견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언니 크리스티나의 남편 톰은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소니아의 사진 한 장을 벽에 붙였습니다. 수사관들이 매일 그녀의 얼굴을 보기를 바랐기 때문인데요. 누구를 위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지 잊지 않았으면 했던 거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경찰관이 톰에게 화를 낸 겁니다. 가족을 잃은 지 얼마나 됐다고요. 톰은 그저 사진 한 장을 붙이려 했을 뿐인데요. 이유는 더 황당했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석고보드 벽이 손상될 수 있지 않겠어요? 라며 경찰이 항변했던 겁니다. 톰은 그 일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멈춰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답을 찾을 때까지 매일 아침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사건에도 변화가 생기는 듯 했는데요. 수사관들이 한 남자에게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별명은 쿠눅, 소니아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소니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팀은 수사관들에게 예전에 소니아 몸에 멍이 든 적이 있었는데 그게 쿠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쿠눅은 이미 경찰도 알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아이의 어머니를 상대로 가정 폭력을 저질렀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눈길을 끄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쿠눅은 파란색 트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장 근처에서 나뭇가지에 묻어있던 파란색 페인트, 경찰이 추정했던 바로 그 색상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트럭의 타이어도 현장에서 발견된 흔적처럼 4개가 모두 같은 종류가 아니었던 거예요. 수사관들은 곧바로 차량을 수색합니다. 그리고 트럭 안에서 상당량의 혈흔을 발견해요. 바닥에도 피가 있었고요. 트렁크 안 방수포에도 피가 묻어 있었어요. 타이어와 휠 하우스에서도 혈흔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쿠녹의 운동화 한 켤레, 그리고 그의 소총에서도 피가 검출됐습니다. 등에는 긁힌 상처까지 있었습니다. 정황만 놓고 보면요. 누구라도 쿠눅을 의심했을 겁니다. 수사관들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쿠눅은요. 처음부터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자신은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죠. 몇 주 동안 소니아를 본 적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 많은 피해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렇게 내놓았는데요. 소니아가 사라진 그날 밤, 전 다른 지역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어요. 사냥을 하던 중에 토끼나 고슴도치 같은 동물을 차로 친 것 같았죠. 이후에 그 동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고 직접 죽였어요. 그 과정에서 피가 신발과 소총에 묻게 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등에 있던 긁힌 상처는 전 여자친구가 그렇게 한 거라고요. 수사관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법의학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죠. 그 피가 동물의 피가 아니라 소니아의 피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쿠눅의 말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발견된 혈흔은요, 모두 동물의 피였습니다. 수사관들도 직접 현장까지 찾아가서 고슴도치 사체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도 있었습니다. 현장 근처에 남아있던 타이어 자국 역시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간 흔적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시신 근처를 지나갔다는 사실도 타이어에 소니아의 피가 묻었다는 그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쿠눅에 대한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요. 당시 이 사건을 맡고 있던 건 2명의 경찰관이었습니다. 바이런 레드번, 그리고 브라이언 위아바나. 하지만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근무 시간대가 완전히 달랐어요. 한 사람이 출근할 때면 다른 한 사람은 퇴근하는 시기였던 거죠. 사실상 함께 수사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위아바나 경관은 레드본 경관이 수사 내용을 충분히 공유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사에 도움이 될 리 없었죠. 사실 위아바나 경관은요, 소니아의 언니와 형부를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 사건에 남다른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사건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직접 사건 파일을 꺼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모두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처음부터 다시 파일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목격자 진술서 한 장이었는데요. 분명 기록은 남아 있었는데요. 그 뒤로 누가 후속 조사를 했는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은 플로렌스라는 지역 주민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니아가 사라진 그날 밤 직접 소니아를 봤다고 신고했습니다. 위아바나는 곧바로 플로렌스를 찾아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날은 새벽 1시 30분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플로렌스와 여동생은 집 현관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대요. 그때 소니아가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플로렌스의 여동생은요, 소니아를 알고 있던 사이였기 때문에 서로 손을 흔들며 인사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플로렌스는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차 한 대가 소니아의 뒤를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차량은 곧 앞으로 나가더니 소니아의 앞을 막아섰죠. 운전자는 창문을 내렸고 둘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몇 분 뒤 소니아는 그 차량의 조수석에 올라탑니다. 차는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플로렌스가 기억하는 건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기억 속에는요, 차량에 붙어 있던 차량용 스티커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평범한 스티커가 아니었어요. 놈 경찰서 로고였다고 하는데요. 플로렌스는 곧바로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소니아가 살해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말이죠. 그녀는 경찰서장과 직접 통화했고 소니아가 당시 입고 있던 옷차림까지 포함해서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을 상세히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 후로 누구도 플로렌스에게 연락하지 않은 거예요. 추가 질문도 없었고요. 후속 조사도 없었습니다. 플로렌스는 이 정보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냥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다고 해요. 경찰이 자신의 진술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직접 남기기로 한 겁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 앉아서 그날 밤 자신이 본 내용을 직접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훗날 누군가가 진술 내용을 의심하더라도 자신이 언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말이죠. 덕분에 그녀의 기억은 영상이라는 형태로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아바나 경관도 이 제보를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경찰서장에게 보고했고요. 수사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알래스카 수사국 ABI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ABI는 가장 먼저 그날 밤 근무했던 경찰관들을 확인했습니다. 두 명이 있었어요. 스탠 피소와 그리고 맷 오웬스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이미 사건과 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피소와는 소니아의 실종 신고를 처음 접수했던 경찰관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고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인물이기도 했죠. 맷 오웬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소니아의 사진을 경찰서 벽에 붙이려던 형부에게 화를 냈던 바로 그 경찰관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죠. 벽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ABI는 두 사람에게 앵커리지로 와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으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검사를 받으러 가기 바로 전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당직 경사가 놈 경찰서 순찰차 한 대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거예요. 321호 차량이었는데요. 그는 즉시 다른 경찰관들에게 무전을 보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맷 오웬스였어요. 하지만 오웬스는 차량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어요. 경찰들은 곧바로 수색에 나섭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오웬스가 다시 무전을 보냈어요. 자신이 차량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위치는 베시피치, 외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곳은 소니아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와도 가까웠어요. 그런데 잠시 후 오웬스의 무전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내용이 달랐어요. 누군가가 자신에게 총을 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경찰들은 즉시 현장으로 향했죠. 하지만 도착했을 때 주변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총격범은 보이지 않았어요. 흔적도 없었죠. 잠시 뒤 오웬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총격을 피하기 위해서 근처 툰드라 지대로 뛰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어요. 하지만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아버지 없이 남겨둘 뻔했다는 생각에 경찰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고민까지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오웬스는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순찰차는 그렇지 않았어요. 운전석 창문이 깨져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돌을 던진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리고 깨진 유리 아래 운전석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죠. 봉투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작성자는 자신이 소니아의 살인범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돼지들아, 나는 경찰이 싫다. 너희 모두가 싫다. 소니아는 그냥 재수가 없었던 거다. 나는 그녀를 몰랐다. 보다시피 너희 경찰차 열쇠를 훔치는 건 쉬운 일이었다. 그녀 잘못은 아니다. 그녀는 내가 경찰인 줄 알았다. 그게 전부다. 난 그날 밤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을 뿐이다. 너희는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나는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건드리지 않겠다. 하지만 선을 넘는 순간 머리에 총알이 박히게 될 거다. 그리고 봉투 안에는요, 소니아의 레크리에이션 신분증도 들어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범인이 직접 보낸 편지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수사관들은 곧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너무 완벽했거든요. 그래서 해당 지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도보 수색은 물론이고 헬기까지 띄웠죠. 그런데도 나온 건 없었어요. 총격범의 흔적도 누군가가 숨어 있었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도망친 사람의 흔적도 없었어요. 며칠 뒤 수사관들은 오웬스의 이야기를 직접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 본 거죠. 그런데 결과가 이상했습니다. 오웬스의 설명과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우선 현장에는요, 몸을 숨길 만한 장소가 여러 곳 있었어요. 그런데 오웬스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툰드라 쪽으로 무작정 뛰어갔다고 했죠. 현장에서 똑같이 행동을 재현한 사람의 바지에는요, 흙과 마찰 자국이 잔뜩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오웬스의 제복은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수사관들은요, 순찰차 위치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차량이 발견된 위치를 보면요, 누군가가 후진해서 그 자리에 주차한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정말 누군가가 경찰차를 훔쳐 달아났다면 굳이 그렇게 차를 세워둘 이유가 없었겠죠. 그 무렵부터 수사관들은 한 가지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이 총격 사건 자체가 꾸며진 건 아닐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피하려고 FBI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만든 상황은 아닐까? 하지만 어찌되었건 그런 시도는 통하지 않았어요. ABI는 오히려 두 경찰관을 더 자세히 조사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오웬스는 다음날 앵커리지행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총격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였죠. 반면 스탠 피스코야는 예정대로 앵커리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오웬스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가해자가 경찰을 공격하려 해서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파스코야는 경찰서에 남아 보고서를 작성했고 오웬스는 다시 순찰 업무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ABI는 그 진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스코야는 새벽 1시 30분에서 2시 사이 실제로 경찰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플로렌스는 바로 그 시간대에 소니아가 경찰 SUV에 타는 모습을 목격했죠. 그 말이 사실이라면 파스코야는 범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자연스럽게 시선은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맷 오웬스였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과거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까요, 오웬스는 경찰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그는 근무 중에 순찰차에 친구들을 태우고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물론 허용되는 행동은 아니었죠. 경찰서장은 여러 차례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웬스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ABI는 더 심각한 사실도 알게 되는데요. 오웬스가 여성들을 순찰차에 태운 뒤 자신의 차량 안에서 개를 가졌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수사관들은 또 다른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오웬스가 소니아에게 접근했다가 상황이 통제되지 않자
입막음을 위해 살해한 건 아닐까? 이쯤 되자 수사관들도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는 오웬스를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결국 오웬스는 자신이 계속 피하던 면담과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기 위해 앵커리지로 향하게 되는데요. 알래스카주 경찰은 그가 또 빠져나갈까봐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행기에 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원을 놈까지 보내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ABI와 마주 앉은 오웬스. 하지만 그는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친구들을 순찰차에 태우고 다닌 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근무 중에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소녀에 대해서도 알고는 있었다고 말했어요. 가끔 병원으로 사람을 데려가는 일이 있었고 그 병원에서 소니아가 일하고 있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살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면담 도중 오웬스는 스스로 편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경찰차 안에서 발견됐던 그 편지 말이죠. 그는 ABI에게 범인은 경찰을 중호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계속 상기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에게는 오히려 그 모습이 더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결국 오웬스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실패합니다. 수사관들의 의심은 점점 오웬스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어요. 그를 체포할 만한 증거가 없었던 거죠. 결국 오웬스는 풀려났고요. 다시 놈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서는 그를 행정휴직 상태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ABI는 오웬스의 전 부인에게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예정보다 일찍 아들을 맡아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실종된 소녀를 찾는 일을 도와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들은요, 그 말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을 발견합니다. 그 통화는 소니아가 공식적으로 실종 신고되기 전에 이루어졌던 것인데요. 실종 신고도 안 됐는데 이미 찾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관들에게는 굉장히 큰 경고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성이 연락이 오는데요. 그녀는 오웬스가 자신에게 알래스카를 떠나서 함께 도망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요. 그가 도망가기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2003년 10월 25일 맷 오웬스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됩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체포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여러 여성들이 앞으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오웬스와 관련된 경험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이미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순찰차에 친구들을 태우고 다닌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가 근무 중 여성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강압적인 행동과 폭력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도 지역에서는 공공연하게 비밀처럼 퍼져 있었다고 해요. 한 여성은 오웬스가 자신을 체포한 뒤 순찰차 안에서 폭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요, 폭행 이후에 오웬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네가 누구한테 말해도 소용없어. 사람들이 믿을 건 경찰인 나지. 술 취한 원주민 여자인 네가 아니니까. 그리고 또 다른 여성은요, 오웬스가 총을 겨눈 채 를 강요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몇몇 여성들은요, 입을 열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는데요. 이 여성들 가운데 일부는요, 이미 예전부터 놈 경찰서에 신고를 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때 개입했다면 어땠을까요? 오웬스를 멈출 수 있었다면 어쩌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수사가 계속되면서 오웬스를 향한 증거는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해요. 어느 날 한 제보자가 수사관들에게 연락합니다. 맷 오웬스가 놈에서 약 120km 떨어진 커피크릭이라는 곳에서 무언가를 태우는 걸 봤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중에는 장갑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곧바로 현장으로 향했죠. 그리고 화덕터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흙을 퍼내고 체에 걸러가며 하나하나 확인했다고 해요. 마치 금을 찾는 사람들처럼요. 그렇게 수색하던 중에 작지만 중요한 물건 하나가 발견됩니다. 신발 아일릿이었는데요. 이 아일릿이 뭐냐면요. 신발끈이 지나가는 작은 금속 고리입니다. 그런데 그 아일릿에는 스케쳐스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소니아가 마지막으로 목격됐을 당시 신고 있었던 신발 브랜드였는데요. 수사관들은 수색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러 개의 아일릿을 발견합니다. 브래지어 금속 잠금 장치, 지퍼 조각, 그리고 틸트라는 브랜드명이 적힌 바지 단추까지 나왔습니다. 틸트 역시 소니아가 즐겨 입던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발견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수사관들은 오웬스 삼촌 소유의 우체국 사수함 열쇠까지 찾아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또 다른 목격자가 나타나는데요. 그 역시 오웬스가 그곳에서 옷을 태우는 모습을 봤다고 말합니다. 이쯤 되자 오웬스를 향한 정황은 계속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찾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살인 무기였는데요. 수사관들이 총기를 추적하던 중에 바이런 레드번 경관이 한 가지 가능성을 제기해요. 혹시 오웬스가 경찰 증거 보관실에 있던 총을 사용한 건 아닐까? 수사관들은 곧바로 확인에 나섰죠. 그리고 그곳에서 소니아를 살해한 것과 같은 종류의 22구경 탄환을 사용하는 총기를 발견합니다. 또 다른 사실도 드러나는데요. 증거 보관실 열쇠가 경찰서장 사무실 안 우편함에 보관돼 있었고 사실상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물론 이것만으로도 오웬스가 실제로 총을 꺼내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가능성은 존재했죠. 그리고 수사관들은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모든 사람이 오웬스를 의심한 건 아니었어요. 그의 가족과 교회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를 강하게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 재판이 시작되자 소녀의 가족들은요, 법정에서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이 피해자 가족이라는 사실조차 잊힐 만큼 차가운 시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미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것도 힘든 일이었는데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까지 순탄치 않았던 거예요. 검찰은 오웬스가 소니아를 살해했고 순찰차 321호 사건 역시 스스로 꾸며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요, 쉽게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판사는 여러 여성들이 제기한 폭행 의혹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심원들은 오웬스가 과거에도 여성들을 상대로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모른 채 판단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오웬스는 유능한 변호인을 선임했는데요. 그리고 변호인 측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들은 수사관들의 결론 일부는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인은 경찰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경찰관은 오웬스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대신 그들은 바이런 레드번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웬스가 증거 보관실 총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가장 먼저 언급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변호인 측은 레드번에게 오웬스를 해칠 동기가 있었다고 주장했죠. 오웬스가 레드본의 친딸과 불륜 관계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여기에 DNA 증거 부족까지 겹치면서 배심원단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10일 동안 심의가 이어졌지만요. 의견은 끝내 하나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판사는 재판 무효를 선언합니다. 소녀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이제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거든요. 소니아의 오빠 제이콥은 이렇게 말했어요. 애초에 놈에서 재판을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심원들 가운데는 맷 오웬스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서로를 감싸주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웬스는 결국 두 번째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흥미롭게도요. 이번에는 오히려 변호인 측이 재판 장소 변경을 요청한 겁니다. 판사는 이를 받아들였고요. 재판은 알래스카의 캐서브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 17일 두 번째 재판이 시작됩니다. 양측은 다시 각자의 주장을 펼쳤는데요. 그런데 검찰 측 증거 제시가 끝난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위아바나 경관이 이웃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 주민이 갑자기 이렇게 묻는 겁니다.
혹시 샬럿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위아바나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주민은 말을 이어갔죠. 샬럿이라는 여성이 오웬스 방에서 소니아의 신분증을 발견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어요? 위아바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수사관들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자, 여기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샬럿은 또 누구지? 샬럿은 오웬스 가족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오웬스가 아내와 별거했을 때 오웬스에게 방을 빌려주기도 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오웬스의 물건들 사이에서 소니아의 신분증을 본 적이 있다고요. 바로 나중에 순찰자 사건 현장에서 발견됐던 그 신분증 말입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움직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미 증거 제시를 마친 상태였거든요. 그래도 이 단서는 그냥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샬럿이 솔직하게 이야기할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샬럿은 오웬스 가족과 친한 사이이고 위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난다고 그를 감싸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수사관들은 그녀를 바로 불러 조사하는 대신에 위아바나는 이웃에게 부탁했습니다. 샬럿에게 전화를 걸어 달라고요. 그리고 그 통화를 녹음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은 꽤 흥미로웠어요. 샬럿은 소니아의 신분증을 본 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에 이미 오웬스를 의심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 샬럿은 법정 증인석에 서게 됩니다. 선서를 마친 뒤 검찰은 그녀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오웬스의 방에서 소니아의 신분증을 본 적이 있느냐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답이 달랐습니다. 샬럿은 그런 적이 없다며 완전히 부인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곧바로 녹음 파일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법정 안에서 그 통화 내용이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조금 전 증언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배심원들도 그 내용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 순간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판단하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증언이 끝난 뒤 배심원단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맷 오웬스, 1급 살인 유죄, 그리고 그는 징역 101년형을 선고받게 돼요. 물론 오웬스는 이후에도 항소를 시도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웬스의 유죄 판결은 유지됐고요. 그는 긴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돼요. 하지만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어요. 소니아가 세상을 떠난 뒤 놈 지역 사회에는 많은 후폭풍이 남았습니다. 3명의 여성은요, 오웬스로부터 괴롭힘과 스토킹, 그리고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시가 오웬스가 여성들에게 위험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알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바노프 가족 역시 오웬스를 채용한 책임을 물으며 소송에 나섰습니다. 결국 시는 여러 소송을 통해서 총 75만 달러, 약 10억 원을 배상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요. 놈과 주변 지역 주민들이 경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여성들이 오웬스를 신고했지만 그 경고는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요. 이 사건은 또 하나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 투입되는 수사 인력과 자원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말입니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놈경찰서는 성폭력 관련 신고를 372건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체포로 이어진 사건은요, 단 30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니아의 사건은 더 큰 문제와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알래스카에서는요, 오래전부터 원주민 여성과 소녀들이 실종되거나 살해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소니아의 사건은요, 그 현실을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 드러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람들이 믿는 제도와 권력이 항상 모두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보여졌죠. 맷 오웬스는 경찰이라는 지위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소니아의 사건은요, 몇 가지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2007년 알래스카에서는 소니아 이바노프 법이 제정됩니다. 이 법은 경찰관이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99년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법인데요.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지역 사회의 분노와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겠죠. 소니아는 어쩌면 경찰관이라면 안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별다른 의심 없이 그 차에 올라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믿음은 배신당했습니다. 소니아는 아직 너무 어렸어요. 대학에 가고 싶어 했고요. 하와이로 이사하는 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가능성은 2003년 8월의 그 밤에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은요,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립니다. 만약 누군가가 더 일찍 귀를 기울였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을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나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